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섭의 시사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만나 뵙는 분들이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생생 토크 이슈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좀 회유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세를 민주당에서 좀 본격화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하나부터 열까지 조작됐다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문제 두 분 패널들 어떻게 보는지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 이제 진술을 회유한 거죠. 회유한 거고 또 박상용 검사 주장에 따르면 그 녹취록 일부만 짜깁기 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 거짓말을 하는 거 또는 내용을 조금 조정했던가 이거는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담당 검사가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를 그 대북송금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진술을 회유한 거냐, 아니면은 그 담당 변호사 이화영 담당 변호사가 이화영 그 피고인하고 협의해서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를 한 거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녹취록의 날짜를 보니까 2023년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지금 거의 3년 후에 나온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검사가 그런 불법 부당한 어떤 회유를 그리고 거래를 제안을 했다면 그러면 그때 변호사가 조금의 정의감만 있었다면 그 당시에 저는 폭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가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방어 기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묵혀뒀다가 왜 이 시점에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조작해서 국정특위 시점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제 크게 터져 나오지만 3년 동안 이걸 왜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서민석 변호사가 그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 후보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그래서 나는 등록했죠. 그 이분이 이걸 갖고 있다가 본인의 공천과 연관돼서 조금 더 유리하게 좀 활용 기제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것이 왜 3년 후에 지금 그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검사가 변호사한테 여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한 중에 그 수사의 범위를 조정을 하거나 영장을 차단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변호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수사 거래나 그러니까 형량 거래나 여러 가지 거래가 있다면 이 검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중요한 요소를 내용을 다루는 통화가 상대방에 의해서 녹음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 녹취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담당 검사하고 담당 변호사하고 통화하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검사의 그 보도된 내용들에서 검사의 그 발언 내용으로만 본다면 저는 이제 수사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굉장히 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들이 충분히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이 이제 짜깁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녹취록 전체를 까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도 저는 거절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봐요. 이거는 전체를 다 풀어보면 그리고 그걸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다 알게 되면 어느 것이 진실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오래 끌 일은 아니다. 녹취록 전체를 저는 공개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녹취록이 여러 개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다 공개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게 약간 진실공방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결국 어느 쪽이 먼저 거래를 제안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상용 검사가 사실은 진술 유도, 회유를 했다. 진술 설계를 했다라는 네. 거고 박상용 쪽에서는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그런 걸 제안해 와서 어떤 경우에 네. 그런 게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줬을 뿐이다. 이건데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지금 공개된 통화는 박상용이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먼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언뜻 이해는 안 돼요. 어. 서민석 변호사의 제안에 대해서 답을 한 거라고 본인이 주장하는데 전화를 걸어서 답을 하나요? 먼저? 전화를 박 검사가 먼저 한 녹취니까. 네. 그리고 설령 답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주요 그 피의자한테 아주 세세한 저런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것도 그 현행법상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거고.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경우에 형량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참작을 해주거나 네. 혐의를 좀 축소해주거나. 근데 이거는 자세히 안내를 해주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뭐 보석도 되고 이럴 경우에는 뭐 추가 영장 청구도 없고 뭐 그 전제 조건으로 이재명을 확실히 주범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통상에 그 있는 그 암암리에 통상에 있는 플리바게닝의 수준을 넘어선다. 때문에 이제 진술 회유, 진술 조작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다만 저도 그 점은 의문이에요.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라는 분은 왜 이걸 3년 있다 공개를 했을까? 뭐 본인이 못 찾아가지고 뭐 포렌식 업체한테도 물어봤는데 못 찾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 그 파일에 있었다 휴대전화에 그런 얘기는 다 변명이고. 그것도 잘 이해 안 가는. 이해 안 가죠. 네. 저렇게 중요한 전화를 검사가 그렇죠. 해왔는데 그리고 저분이 해촉됐어요. 그 이화영 씨 부인에 의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진술을 바꿨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니까 법정에서 부인이 이화영 정신 차리라고 네, 호통치고 막 싸웠죠. 네. 변호사들이 해촉했어요. 변호사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해촉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 법률 특보로 임명이 됐다가 내정이 됐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반발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되고 아하. 이분이 또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지금 공천시청을 예비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걸 공개하다 보니까 의도에 여러 가지 순수하지 않은 면이 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조작 기소, 조작 수사의 증거가 나왔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전모를 밝히겠다 벼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석연치 않은 점들 때문에 그리고 저 변호사의 그런 동기 또 그간의 뭐 행적 또 일각에서는 먼저 그런 제안을 이 피고인 가족들한테도 했다. 저 변호사가. 이거 뇌물죄, 특가법상 뇌물죄 인정되면 10년이다.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결국에 이제 수사에 협조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제안을 먼저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화영 전 지사 측 가족에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어서 국정조사 이제 곧 열리니까 거기서 전체 녹취 파일 혹은 다른 파일도 있다면 그걸 들어보고 또 박상용 검사 증인 채택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박상용 검사도 뭐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저는 일부는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양측의 의도가 맞물린 거죠. 결국 자기 피고인을 위해서 형량이나 혐의를 축소하고 낮추려고 하는 변호사의 의도와 그리고 이 수사를 어쨌든 더 확대해서 확실한 수사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검사 측의 의도가 맞물려서 저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할 사안이에요. 그냥 국정조사한다고 밝혀질 사안이 아니고 뭐 저는 좀 여기서 이상한 게 공수처가 왜 이런 사건을 하나도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독직이잖아요, 일종의. 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근데 공수처는 아무 얘기가 없고 그러면 또 이제 특검 논의로 갈 텐데 특검은 또 너무 이제 정치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고 어쨌든 조작 기소라는 게 사실이면 그거는 그 국정조사를 통한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는데 그칠 문제가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해가지고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단 지금 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라는 게 이번에
박 검사가 얘기한 부분이 전체 녹취 중에 통화를 한 일부만을 공개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박 검사가 전화를 걸어서 서 변호사한테 얘기한 게 공개가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저 통화는 저 통화는. 박 검사가 먼저 전화 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뭐 10분 분량이 있는데 그중에 5분 분량을 공개한 게 아니고 박 검사가 서 변호사한테 전화한 것을 공개한 거다. 그 전에 서 변호사와 박 검사가 통화한 다른 녹취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있다는 것 같아요. 다른 녹취도 있을 거고 어.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그 전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방송에 보낸 녹취록에는 아니 그러니까 얘가 변호사의 발언이 없어요. 지금 검사 거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지금 박 의원 얘기 듣다가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 것이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예를 들면 이 의원님이랑 저희랑 20분 통화를 했는데 예. 그 중에 10분만을 공개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전화를 걸어서 10분 통화한 그 내용을 공개를 했다는 아니, 것인지. 다는 아니에요. 전화 내용의 다는 아니고 전화를 먼저 건 주체는 박상용 검사가 맞고 근데 그 통화 내용 중에 일부만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일부인데 이 일부 공개된 내용이 검사의 발언만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검사가 바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거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주범에서 종범으로 그리고 이제 특가법상의 뇌물죄에서 일반 뇌물죄 이렇게 전환의 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잘하면 이제 집행유예 얘기도 했겠죠.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저 녹취록에는 없어요. 근데 그건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변호사가 그 박 검사의 발언에 의해서 서 변호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박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면 이 형량 거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이것도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조작 기소냐 아니면 다른 문제냐가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 변호사가 만약에 좀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이 박 검사의 반응 매우 부적절하죠. 이것도 적절치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부적절합니다. 더군다나 그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그 정치인을 주범으로 하고 이걸 중범으로 했을 때 그 진술이 나와야 그 자백이 나와야 이 정리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누가 봐도 사건의 방향과 결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 변호인이 그런 타진을 했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종의 형량 거래를 저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당연히 저는 그래서 제가 검사 측의 의도도 여기에는 분명히 작용했을 거다. 설령 그게 변호인 측이 먼저 제안한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양측의 의도와 의도가 맞물려서 이런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그렇게 떳떳하게 저쪽이 먼저 거래한 거에 대해 시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줬다고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 설명을 피고인 측에 해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무슨 뭐 그냥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런 그 제안을 해온다 그래서 저기에 저런 방식으로 수사검사가 응한다는 것 자체가 저거 어떻게 저걸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설령 그 말이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먼저 타진한 게 사실이어도 저 대화 내용이 이 사실이라면 저는 박상용 검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라고 봐요. 게다가 이분이 무슨 연호 술 파티 어쩌고 해소가 안 되는 또 다른 논란에도 휩싸여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그렇게 뭐 억울하고 떳떳하다고 그냥 저는 공개된 대화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은 지금 어쨌든 박 검사의 이 대화 자체 어떤 전체적인 진실은 여러 가지가 좀 드러나야 되지만 드러난 이 얘기만 놓고 봤을 때에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박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저 박 검사가 이제 검사라면 이제 욕심이 있죠. 사건을 키워가지고 특히 이제 그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그 야당의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 대선 주자를 자기가 엮으려고 하는 그런 저는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방법이 정당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느냐
아니면 회유와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밝혀내는 이건 뭐 하늘과 땅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기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좀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이건 담당 검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수사 확대,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의 경기지사까지 엮으려고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검사의 욕심하고 또 이 변호인 측에서는 자기가 의뢰받은 그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서로 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 타산의 어떤 접점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네,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플리바게닝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인정이 안 되는 부분 공식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검사와 변호사가 같이 저게 논의하고 그런 논의된 내용이 이렇게 녹취록으로 이렇게 공개됐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조작 기소 또 조작 기소가 아니더라도 조작을 위한 또 다른 조작이 있었다면 이거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나 사법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일단 이 조작 기소라는 부분과 현재 박 검사의 언급 공개된 이 부분을 딱 현 단계에서는 등치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일단 민주당은 이 공소 취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소 취소 부분을 밀어붙이는데 이걸 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 국정조사의 목표가 어쨌든 조작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 이걸 이제 민주당이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분명 좀 논란이 있다고 보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억울하고 잘못된 기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층적으로 설계된 그 제도입니다. 때문에 이제 수사 기소 단계에서 적절성을 판단하고 1, 2, 3심 재심까지 보장을 하고 있어서 이미 이게 기소돼서 재판에 들어갔다면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힌 게 바람직하지. 아니 이게 포스글로브의 밑에 포스글로브에 공이 들어갔는데 그 공 다시 빼가지고 투수한테 던져줘라라는 거는 심판이 판정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칫하면 이게 시스템을 왜곡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거를 국정조사를 열어서 따진다 한들 사법적 확증을 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공소 취소를 하려면. 근데 정치적 이 확증 혹은 정치적 압박 네. 이걸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한다면 두고두고 저건 말이 될 겁니다. 때문에 저 이제 민주당이 그 국정조사 이후에 과연 어떤 대응을 또 어떤 법률적 증명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법률적인 확실한 증명 없이 어떤 정치적 확증을 가지고서 검찰을 압박해서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굉장히 큰 시스템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저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수사를 해라. 저게 만약 조작 기소가 맞고 그렇게 진술 회유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잘못된 기소에 이르게 된 거라면 특검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검찰 스스로 제풀에 어쨌든 무릎 꿇게 만들겠다라는 거는 두고두고 저는 논란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런 방식으로 저걸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나 공수처 뭐 기타 등등의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에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것이 조작 기소라면 조작 기소라면 국정조사를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네, 특검 얼마든지 자기들이 관철시킬 수 있잖아요. 특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수처나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면 수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실체적 진실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지금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면 그래서 공소 취소가 아니라 정말 조작 기소라면 지금 재판 빨리 받아서 공소 기각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무죄를 받거나 저는 이렇게 빠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국정조사를 가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으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저는 이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정치 문화나 여야 관계를 봤을 적에 국정조사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밝혀진 적이 거의 없죠. 예, 그냥 정치 공방 벌이고 정치 공세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고 어떤 경우는 국정조사 보고서도 채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건데 그런 방법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는 제가 볼 적엔 그만큼 지금 공소 취소, 조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나 어떤 그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정치 공세를 몰고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네.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특검하면 빠르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나는 그러면 재임 중이지만 나 재판 받겠다. 가서 이것이 조작 기소고 물증이 없는데 조작 기소를 하면 판사가 바로 알아서 무죄 선고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놔두고 아하. 굳이 이런 정치 공세로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의 정말 정당하지 않은 저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과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피해 의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빠르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왜 다르게 계속 공방으로 가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본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여기서 그 국회에서 논쟁 벌이지 말고 지금 정말 이것이 편집돼서 짜깁기 한 문제 조작이 된 거라면 일부만 발췌해서 한 거라면 국민의힘은 지금 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여당 비판하지 말고 빨리 그럼 담당 검사나 그 해당 변호사 쫓아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거 빨리 특검으로 밝히자고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안 되는 당이니까. 네. 이렇게 맨날 앉아서 민주당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민주당 욕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욕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좀 적극적인 좀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거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하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상태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 공소 취소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공세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꼭 숫자가 많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의안을 처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정치가. 결국에는 이제 명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워낙 국민의힘의 정치가 지금 명분이 없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뭐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것도 과유불급이라고 적절하게 해야 된다. 아니 대통령께서도 과유불급 얘기하시잖아요.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너무 네. 지나친 주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각종 사건, 형사 사건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뭐 공소 취소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대응을 하는 것도 자칫 과유불급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에 국민의힘이 허약하고 그리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뭐 여당이 거의 그 압승하는 그런 결과를 날 텐데 정치라는 거는 이번 선거만이 아니고 조금 더 긴 과정이고 긴 호흡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훗날 지금 이제 이 뭐 국정조사를 통한 공소 취소 압박과 같은 이런 정치행위가 어떤 후과를 남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확증만 가지고 공소 취소를 만들어낼 수 없다. 법률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근데 국정조사에서 법률적 증명이 뭐 될 수도 있겠죠. 된다면은 민주당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거고 그게 아닌 그냥 공방의 영역, 그 정치적 확증의 영역만 남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사를 차라리 하는 게 맞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수사를 권하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 네. 이미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조작 기소 부분에서 그 대북 송금 부분에서 서울고검에다가 저는 수사 지시를 해서 서울고검의 그 수사팀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저는 수사가 진행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작이냐 아니냐 부분을 충분히 저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그 국정조사 때 예. 기관 증인은 아마 출석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고검장이나 그 관련 수사 검사가. 네. 그래서 물어보면 저는 금방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검찰이 수사하면 못 믿어요. 검찰이 한 일을 검찰이 수사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수처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저도 한때 공수처를 만들자고 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지금?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만 요즘에는 제가 과거에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좀 후회될 때가 많아요.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논란이 커지면은 저는 공수처가 인지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 정치적 사건 같은 건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도대체 공수처 존재 이유가 뭐 있나 싶은 생각이 있고 아니면 특검인데 특검은 또 결국에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러느니 공수처가 하는 게 그나마 저는 이제 수사 결과에 어떤 그 정치적 수용의식이랄까 이런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공수처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공수처도 이미 기관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네. 일을 안 해요, 일을. 네. 참 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뭐 할 일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이 공소 취소 관련된 움직임 이거 굉장히 민감한 움직임이고 이제 막 본격화됐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시작이 되고 국정조사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이거 지금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 5번째 대구에서 출마하는 건데 대구시장 민주당 계열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95년 이후에 이번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표상으로는 전 이제 그 가능성은 이제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에 52%인가요? 예,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국민의힘과의 정당 62%까지 지금 가고 있죠. 뭐. 전체적은 그런데 네. 이제 대구에서만 TK 지역에서 이제 과반을 넘은 상태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도 이제 동률 상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일간지에서 조사한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의 전 후보에 네. 다 이기는 1대1 걸로 대결에서 나왔지 이기는 걸로. 않습니까? 네. 이제 과거에 거기서 국회의원을 한 적도 있고, 또 2014년인가요? 그 저기 시장 출마했었죠. 시장 14년에. 출마해서 네. 40% 이상 득표한 그런 이제 기반들이나 또 현재 선거 지형을 봤을 적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로 봤을 적에 무당층이 40% 이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과거에도 선거 때 이제 보수 정당이 자기 역할을 못 해가지고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예, 낮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당층으로 이제 빠져버리다가 선거 때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투표하고 나가게 되면 그래도 그냥 보수 정당을 밀어가지고 네. 결국 이제 선거 결과는 이제 보수 정당이 압승하는 걸로 네. 다 당선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김부겸 그 전 총리 입장에서는 고민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오늘 아마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는데 언론 보니까 뭐 보통 나온 게 이제 국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산다. 네, 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하게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뭐 이제 당에 와서 정청래 대표도 만나고 그랬지만 선거 구도 이슈 파이팅을 어떻게 끌고 가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념 대결로 해서 보수냐 진보냐 뭐 좌냐 우냐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이제 선거가 아마 김부겸 총리 뜻대로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게 정책 이슈나 또 인물론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어쨌든 그 당보다는 사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행안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기 때문에 상대적 그 부분에는 굉장히 우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또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국힘 그동안 못 풀어왔거든요. 가령 뭐 그 로봇 산업 수도로 만든 데든지 분공항 이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정권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어떤 메시지나 뭐 이런 약속이 김부겸 전 총리 통해서 나온다고.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선거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뭐 선파전이 된다면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설사 이제 결과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부겸 총리가 나와서 민주당에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선전을 벌였을 경우에 그 여파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5번째 출마고 2016년 한 번 당선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출마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러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과 그로 인한 어떤 선거 구도 또 민주당 내부에서 김부겸 총리의 출마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그런 당내 의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본인 애초에 이제 계획을 접고 출마를 한 건데 원래도 좀 경쟁력이 상당히 있죠. 네. 2014년도에 나가서 40% 정도 얻었으니까 그 정도의 득표력은 기본 있다고 40%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보다 좀 상황은 좋죠.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구 민심이 많이 이반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지역의 국민의힘이 분열돼 있고 네. 지역 주민들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제 이런 여론이 팽배하다 보니까 김부겸 정도의 대구가 나온 거물이라면 어쨌든 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김부겸 보고 한번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 그 경제 발전을 포함해서 비전 제시를 할 겁니다. 공공항 이전 문제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아마 여당 후보로서의 가능한 프리미엄을 네. 10분 저는 발휘할 거라고 보고 뭐 그런 걸 당에다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막판 변수는 있을 거다. 그게 이제 막판 결집이죠. 결국 보수가 또 위기에 닥치면 다들 모여가지고 뭐 삼보일배하고 뭐 절하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예. 게다가 오랜 관성이 있어요. 보수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 왔던. 근데 이제 그걸 이번에 넘어설 수 있느냐?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야 된다. 네, 라면은 이제 뭐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김부겸 총리는 두 가지에 호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는 아니 대구가 언제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전국의 GRDP 꼴찌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 속에 놓여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고 지역에 이제 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도시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대구라는 정치적 자양분을 빨아먹기만 했지 지금까지 수십 년 그 이익을 누려왔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뭘 했냐? 라는 이제 심판론에 호소하는 네. 발전론과 심판론에 호소하는 이게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물이죠. 결국 그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큰 인물에 대한 향수, 큰 인물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잖아요. 대구가 큰 정치인을 박근혜 이래로 배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국구라고 하면 유승민 이래로 없어요. 전부 향토예비군들이에요. 네. 그래서 대구가 낳은 큰 인물. 이거는 뭐 본인이 막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서와 그런 구전과 이런 게 돌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대망론 얘기도 나올 거고. 예.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일 거고.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당을 내세우는 선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냥 파란 유니폼 입으면 웬만하면 당선이다. 이런 분위기인데 대구는 좀 다르죠. 대통령을 내세우기가 좀 어렵고 당을 내세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민주당의 김부겸이 아니고 대구의 아들 김부겸 뭐 이런 선거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누구냐.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3파전이면은 김부겸 저 총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 홍일학 전 의원이 뭐 좀 나와달라고 얘기한 맥락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봅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분열된 채로 양당 대결로 가야 양자 대결로 가야 승산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 화나서 선거운동 안 하고 손 놔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그다음에 추경호는 누가 후보가 되든 추경호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란 프레임도 한편으로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표가 지지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판 단일화로 가면 그게 선거판에 역동성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주호영, 김부겸은 구도가 안 살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장동에 대한 심판론이 주호영을 흡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분열된 양자 구도가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3자 구도로 가면 오히려 주호영 후보에게 좀 막판에 힘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충분하죠. 얘기네요. 충분히.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3자 구도에서
이것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음. 결국 이제 어느 이 보수층의 한쪽으로 어느 몰리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네네. 뭐 이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후보가 단일화가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분열. 없다. 예, 아.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무리 경쟁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갖고 갈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무소속 후보가 경쟁력 없다고 일정 부분 갖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네. 구도상으로는 이것이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네, 저는 아마 그래서 아까 국회에서 김부겸 그 전 총리가 출마 선언하면서 국힘이 망해야 진짜 보수가 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한 네. 부분은 네. 제가 네. 볼 적에 이제 그 국힘의 변화를 바라는 이제 대구 시민들의 정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층인데 그 분들하고 네. 그래도 그냥 우리는 국힘이다 하는 분들하고 갈라서 좀 분리를 하겠다. 분리를 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보수 개혁을 원한다면 오히려 이제 제3의 무소속 후보가 안 나온다면 오히려 본인이 어쨌든 이제 중도 보수나 이런 때 지향성을 지금 유 이재명 그룹이 추구하는 거니까 네. 그거하고 연관돼서 어떤 고민 속에 그런 발언 메시지를 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종의 주호영 의원을 지지하는 표까지 내가 흡수하겠다 그런. 만약에 안 나온다면 네. 그것도 저는 이제 겨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박 의원이 언뜻 얘기했는데 이게 어쨌든 그동안에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진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성공한 적이 뭐 거의 없잖아요. 민주당 계열에서. 이번에 김부겸 대구 당선 한 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그거 한 번인데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한 40%의 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안정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10%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김부겸 전 총리가 생각하는 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걸 박 의원은 어떤 방법을 생각할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죠.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선거라기보다도 어쨌든 대구에서 대구를 버리지 않았던 대구가 낳은 큰 인물 김부겸 도와달라 이거고 여당 후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구가 지역 발전. 직면해 있는 네. 이런 과제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과실만 따먹고 외면해왔던 이 지역 발전을 내가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 이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 특유의 사실 거부감이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에서도. 예. 그리고 뭐 본인이 뭘 하면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킨십 뭐 이런 게 이제 막판에 김부겸 총리가 끝까지 호소할 그런 지점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캠페인을 할 때 선거 본부 진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 보수 지지 구 예. 보수 지지층 중에 뭐 이게 대구 지역에 많이 알려졌거나 이런 분들을 얼마나 돌려세워서 선거 운동의 한편에 내세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부겸 총리도 한동안 대구 정치를 떠나 있었고 중앙 정치를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그게 복원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모일 거거든요. 네. 근데 모이되 옛날부터 민주당이었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는 확장성이 없고 네네. 예전에는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 아,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층이랄까.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썼던 전략으로 예, 그런 네. 사람들을 얼마나 대구에서 이 자기 편으로 우군으로 확보하느냐. 이게 초반의 기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워낙 네.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대한 분위기가 이래서 이 대구 지역의 실망이 큰 데다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구가 배출한 큰 인물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커리어나 또 그런 뭐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성향 이런 걸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커지면 힘이 붙겠죠. 김부겸 전 총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까 뭐 우리가 공소취소 문제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의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 시민들의 정서가 일정 정도 그런 게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여권 내에서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의 좀 강점이 네.
어쨌든 선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이제 그런 장점을 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선거는 이기고 와야 되니까. 그럼 어느 정도 비판을 수용하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박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역 내 총생산 문제가 30년째인가 이거 전국 꼴찌라고 그래요, 대구가. 네. 예, 그리고 저는 뭐 대구 지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 명동이라고 하는 그 동성로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그 공실률이 26%나 되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광역 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금 역성장하고 있는 도시가 대구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이 큰 거죠. 아. 이런 부분 아픈 부분들을 잘 짚어내면서 결국은 힘 있는 여권 후보, 무게 중심 있는 인물론이 받쳐주는 발전시키겠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 대구 시민들한테 지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박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구가 장로 사회잖아요. 이렇게 원로들이 이렇게 쭉 있는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 장관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보수층인데 괜찮은 분들이 만약 선대위에 합류했을 적에 네. 그것이 주는 파괴력이 의외로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홍준표예요. 아. 물론 이분이 워낙에 개성이 강한 분이어서 호불호가 뚜렷해요. 얼마 전에도 좋게 평가했잖아요. 아니,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호불호가 뚜렷한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어쨌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 발언을 해왔어요. 그리고 개인적 친분이 있겠죠. 당연히 네, 한나라당 네, 예전에 같이 네, 했었고 그렇죠. 고용오지 하는 사이이고. 근데 그분이 어쨌든 선거 막판이라도 거기에 힘을 얹으면은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자면. 네.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전 시장처럼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어도 대구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지역 사회의 원로 네, 이런 네.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도저히 국민의힘 이 지리멸렬 4분 5열 계엄 내란 이후에도 이 반성하지 않는 게다가 뭐 이진숙 이런 잔챙이들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무게중심을 확 옮기면 그러면 그게 선거판을 많이 흔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초반에 되게 중요하죠. 저는 홍준표 전 시장 저는 좀 반반이에요. 반반. 논란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 생각해볼 만하죠.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중적 인지도는 최고인데 네네. 그것이 득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구 우리는 중앙에서는 잘 모르지만 대구 지역사회에 신망을 받는 원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그분들이 아마 이제 얼마나 좀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호남 소외하고 영남 패권주의 견제를 위해서 결국은 동진 정책을 했고,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DJP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뭐 JP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박태준 전 총리도 있었고 또 김중건 전 의원은 이제 초대 비서실장으로 네네. 이렇게 하면서 또 아마 제가 알기로 박지만 씨 3년도 아마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념관도 DJ 때. 예, 저 그래서 권리- 계속해서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과의 어떤 화해,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왔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 속에서 저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 계기에 도전했던 거 아니냐, 부산시장 나오고. 네. 근데 이런 측면을 봤을 적에 이것이 실제 선거에서 정치적인 성과, 당선자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저는 그 동진 정책에 상당한 그 축적물들이 저는 영남 지방에 있다. 그거는 이제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선거를 했을 때 네. 하고 영남 지방에서 민주당 지지율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그동안의 노력의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만약에 김부겸 총리가 또다시 이제 지역 장벽을 깨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합리적인 중도 보수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중도라고 하는 분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스윙 보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네네. 그때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후보 정당이 어디냐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국힘이 이제 너무나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일반 대중들의 어떤 보편적 가치나 정서에 어긋나는 이제 행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가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저는 이제 대구니까 당연히 그래도 그냥 대구니까 또 저기를 줬네 이런 평가가 되면 만약에 민주당이 되는 이변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혁신에 어떤 에너지로 좀 작동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역으로 만약에 뭐 조금 이따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3의 어떤 무소속 이런 부분들이 국힘의 기득권을 깼을 적에 그거에 어떤 혁신 에너지도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홍준표 전 시장 얘기 어쨌든 약간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워낙 뭐 SNS도 많이 하시고 홍준표 전 시장이 만약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뭐 지지 의사를 확실히 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캠프에 뭐 명예 선대위원장이라도 뭐 맞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간다. 그게 장단점. 캠프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직접 차관에. 참석한 건. 그러나 이제 사실상의 지지 선언 같은 거를 할 수 있죠. 선거 중간이든 막판이든. 근데 이제 그게 지지율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될 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솔직히 같은데. 홍준표 싫어서 김부겸 안 찍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김부겸이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보수인데 이제 이랬던 사람들 중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걸 확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이제 약간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홍 전 시장도 지지한다더라. 네, 뭐 그런 효과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민주당 측도 고민할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이 클까. 그러나 선거 막판 돼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백지장이라도 맞들어야 될 때는 굉장히 큰 또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카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워낙 친하대요. 워낙 친하고 홍준표 시장이야 뭐 지금 국민의힘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 그 이후에 진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때문에 이제 다른 진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계속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뭘 좀 하고 싶어한다. 이번이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네, 아니냐. 이번이 그 하나의 이제 다리를 놓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 시장 측도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홍 전 시장 아까 약간 장단점 저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본인 이제 스탠스가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윤석열하고 관계죠. 본인이 이제 그 대구시장 했을 적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해서 이제 국무총리 부분 논의했던 부분 뭐 이런 거는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만약에 지원한다면 윤석열 부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윤 대통령의 어떤 계엄, 불법 계엄, 또 탄핵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자기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적에는 이미 고착화되는 양쪽 진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층, 스윙 보터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 기준, 선택 기준을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아마 거기서 무슨 홍준표 전 시장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이것은 수도권으로 또 올라와요. 결코 저는 요번에 대구라는 부분이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중심에 놓고 이게 전국 화제거리가 되면 여기에 선거 판도가 저는 전국적으로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장을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정계복귀를 노리고 있다면 뭐 그냥 간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두 분 다 어쨌든 홍 전 시장이 이번 6.3 선거에 특히 대구시장 선거에 뭔가 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쪽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아직 뭐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 또 이준숙, 주호영, 컷오프 한 두 명은 거의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이쪽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TV 토론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번복은 없다. 그리고 가처분 인용 안 될 거고 가처분이 인용돼도 번복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정현 위원장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가처분이 인용된다면은 뭐 번복은 없다 이럴 상황은 못 되고 가처분이 인용되는 건 큰 사건이에요.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말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될 텐데 가처분이 인용 안 됐다 치고 네. 그러면 저 경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 아마도 추경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추경호 의원이 되면 이번에는 내란 프레임이 작동을 할 겁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로 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처지인데 네. 산 넘어 산인 거죠. 네. 그런데다가 주호영 부의장의 그 지금 무소속 출마 가능성 언급이 그냥 엄포 놓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엄포, 정치적 엄포를 지도부를 향해서 놓는 정도를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예. 그리고 주한연대에 대해서도 실무진끼리 만나고 있다. 못할 거 뭐 있냐.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한다면 뭐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거기 와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진숙 씨도 지금 하얀 옷 입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진숙 씨는 뭐 무소속 출마나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구 재보궐공천 확정이 날라 네. 이 요구인 것 같고 그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변수는 결국엔 주호영 부의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추경호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도 네. 저는 오히려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오히려 이쪽에 더 실릴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짜그라드는 궁지로 몰리는 이런 형국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단일화를 압박받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네. 장동혁 대표나 뭐 이쪽은 지도부는 안 하려고 그럴 텐데 지역 정서상 안 할 수가 없어.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 가면 돌아다니면 손가락질만 받고 욕만 먹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일화에 끌려 들어가는. 아마도 주호영 부의장은 지역 민심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나가서 이게 선거판을 확 뒤집어 놓는 게 나로 단일화 시키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 선거판을 확 뒤집어 놓는 게 민주당으로 이걸 내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도 들어요. 이 의원님은 뭐 주호영 의원 좀 아시잖아요.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공건하고 합리적이신 네. 분인데 이제 이런 분이 결심을 하게 되면 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발언하는 내용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조금 이제 그 자존감의 상실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이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컷오프 배제하는 과정을 이제 본인이 취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비밀적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제 본인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전 이제 법률적인 모르겠어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당이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공천 과정이 그 합법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부분에서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좀 따져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구시장, 대구 전체를 본인의 힘으로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을 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대 문제를 아마 본인이 자연스럽게 좀 고민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본인이 뭐 그 공천 다시 재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무슨 독자적인 정치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호영 의원 이제 항의하는 분에 물타기용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빨리 그냥 재보궐 그거 줘. 그러면 이걸로 할게. 그러면서 내가 여론조사 1등인데 나도 컷오프 당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물타기한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근데 이제 예정대로 만약에 오늘 아마 6시부터 이제 그 비전 토론회를 이제 대구시장 후보들이 하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의원이 현재는 뭐 제일 유리하니까 되고, 또 재보궐 선거 지역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내란 프레임, 또 윤석열 정권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결국 이제 확장성에 굉장히 좀 문제를 겪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국힘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그런 의지도 없어 보여요. 지금 지도부의 생각을 이렇게 공천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랬을 경우에 좀 이제 대구라는 부분이 좀 더 점점 더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고. 근데 단 하나, 아까 이제 그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를
근데 만약에 주호영 한동훈 연대가 음. 실제 일어났다. 아, 그럼 저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더 가만히 가능성이 저는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아. 한동훈 저지를 위해서 아,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그 홍준표 시장 발언하는 거 보면 본인 일생일대 목표가 한동훈 저지예요. 아, 뭐 세게 아니 그 비판하죠. 민주당에서도 주한연대가 현실화되면은 음흠. 그 주한연대 역습을 막을 카드로 홍준표만한 카드가 없어요. 아, 그걸 무력화시키고 그걸 흠집낼 카드로서 저는 쓴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도 본인이 죽자사자 일단 한동훈 공격만 하고 나오면 판이 저는 아주 또 더 이상하게 뭐 예측 부러지면 전체적으로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요즘에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네. 유행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분류에 따르면 그 분류를 제가 인용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제 그 분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A형 선거를 치를 거예요. 여기가 보수의 텃밭이고 보수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일어날 때 살려주십시오. 네, 네.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은 B형 선거를 치를 겁니다. 아, 이른바 이제 시용, 중도 예. 이런 노선으로 선거를 치르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민심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코어 지지층은 당연히 이제 A 쪽으로 견인이 될 텐데 그게 아닌 대구의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스윙보터층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맨날 백날 그거 해서 찍어줬는데 백날 선거 때 되면 무릎 꿇고 두리공원에 앉아가지고 뭐 삭발하고 이래서 찍어줬는데 그럼 뭐하냐. 결국에는 지들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여기서 뭐 무릎 꿇고 절하고 이럴 뿐이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러면 이제 B로 견인이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이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유시민 작가 ABC론을 대구시장 선거에 대입한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 오늘 얘기 쭉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흥미로운 포인트지 않나 싶어요. 홍준표 전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도 물론 그 전제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호영 의원이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구시장 선거가 6.3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핫한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그럼요. 해보네요. 지금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1번지는 대구입니다. 서울이 아니고. 서울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차하면 거기 진짜 한동훈, 홍준표, 김부겸, 기타 등등 해서 뭐 다 뛰어들 수 있는 뭐 그런 최대 격전지가 될 거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전망 또 국힘의 정치적 전망과 또 보수 개혁의 어떤 문제 네, 이런 네. 부분이 거기 다 녹아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 속에서 이제 중심 인물은 어쨌든 이제 여당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고 이 부분에 어떤 쪽으로 대한 관여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홍준표 전 시장. 네, 네. 그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예측 불허에 이제 어떤 이제 카드가 나올지 정말 그건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오늘 소종섭의 시사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핫이슈 살펴봤습니다. 특히 대구시장 점점 가열되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곳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